처음 이제 제갈량이 세상에 이름을 떨치기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걸까요? 사실은 제갈량은 초야에서 은둔하면서 사실 농사를 지었다고 하지만 이 소문난 천재 제갈량이 어떻게 해서 세상에 나오게 됐을까?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겠죠. 당시 시대상을 지도를 보면서 그 시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면 이미 우리는 지난 시간 관도 대전을 통해서 이 황하유역의 대부분의 지역을 이미 조조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었죠. 가자! 그리고 강동 지방은 송건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왼쪽에 이제 익주 지방은 유장이라는 사람이 또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굉장히 중요한 땅들은 이미 다 주인이 있고 세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유비는 바로 관우장비와 더불어서 이 형주의 북쪽, 바로 이 신야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면서 틈을 엿보면서 은거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언뜻 보면 그 옆에는 천하제일의 장군인 관우와 장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가능할 것 같지만 훌륭한 장군만 있다고 그래서 바로 천하통일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는 우리가 여포를 통해서도 확인했었잖아요. 이처럼 유비에게는 유능한 전략가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바로 그런 시기에 한 명사가 유비에게 매우 흥미롭고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전하죠. 와룡과 이 봉추 두 사람 가운데 하나만 얻어도 천하는 편안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은 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자라는 걸 말하는 거죠. 와룡 무슨 뜻이죠? 누운 용. 누워있는 듯 웅크리고 있는 용이니까 곧 펼쳐서 세상에 나갈 잠재력을 갖고 있는 용이라는 거죠. 아, 또 추수할 인물. 네, 봉추. 추는 새인가? 예, 근데 아직 어린 그런 봉황이라는 뜻이에요. 그 중에 바로 제갈량은 와룡 또는 와룡 선생이라고 불렸던 거예요. 그래서 유비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와룡 선생을 모시려는 거죠. 그래서 관우와 장비와 함께 제갈량을 찾아가게 된 거죠. 이 상황을 이제 우리는 너무나도 그 유명한 말, 바로 삼고초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물어보니까 제갈량이 산다는 것은 저 깊은 형주에 초가를 짓고 은둔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멀죠. 굉장히 먼 길을 찾아서 돌아가게 되는데 도착을 했어요. 유비가 제갈량 선생이 있는 줄 물었더니 집에 없다는 거예요. 안 계세요. 예, 정말 할 수 없이 유비는 돌아가고 다음을 기약한 다음에 추위가 몰아치던 12월에 눈이 오는 산길을 듣고 또 이번에도 찾아갔는데 또 허탕을 치게 된 거죠. 일부러 피하는 건 아니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갈량을 찾아서 삼형제가 찾아가게 됐는데 어때요? 이번엔 만날 수 있었을까요? 만나야죠. 솔직히 3-4번인데요. 성공.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제갈량 선생님은 계시는가 하고 물었는데 선생님이 계십니다. 근데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가는 날이 장날이네. 유비로서도 자존심이 상할 것 같죠? 그러나 여기서 유비는 선생을 깨우지 말고 그가 깰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겠노라. 밖에서 기다리게 되는 아, 겁니다. 밖에서. 네. 그리고 거의 2시간이 됐는데 드디어 제갈량이 깨어난 거예요.
잠에서 깨어난 제갈량이 유비에게 충격적이면서 신선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로 아직 세력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유비가 천하를 얻게 될 수 있는 그 계획이었던 거죠.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뭐지? 전쟁도 아니고.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힌트를 삼아 볼까요? 네. 이거 뭐야? 뭐 제이사 지르는 건가? 네, 이 그림은 고대의 그 소치죠. 이거를 정이라고 그래요. 정. 중국어로는 딩이라 그러는데 이 모양을 보면 바로 제갈량이 유비에게 이야기해주는 그 계책의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이 소치 세 개의 다리로 안정되게 정을 버티고 있잖아요. 네. 이것처럼 세 개의 나라로 분할을 해서 삼국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현실적인 방법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 유명한 제갈량의 천하 삼분지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후대의 역사가들은 제갈량의 천하 삼분지계를 바로 이 청동소추로 많이 비유를 하게 된 것이죠. 조조하고 대적하기도 쉽지 않고 이미 화북을 다 차지하고 있고 강동에는 손권이 있으니까 바로 이들과 어떻게 현상 유지를 하느냐,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손권과 동맹을 맺어서 강력한 조조로부터 힘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제갈량이 생각한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풍요로운 땅인 형주와 익주 지역을 차지함으로써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땅은 제일 크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뜻을 이렇게 유비에게 모두 펼쳐놓은 제갈량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유비가 자기의 군사, 즉 책사가 되어달라고 청을 했거든요. 당시 제갈량의 나이는 26살, 어리다. 그리고 이미 유비는 46살이 된 무려 20년의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천군만마 얻은 듯 스승처럼 그를 모시면서 함께 천하의 일을 모든 걸 논의했던 그런 모습이죠. 와. 유비의 책사가 된 제갈량이 이 모두의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된 것은 사실 아직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관우장비 어땠죠? 질투.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봤죠. 예, 관우장비 입장에서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저 실력도 아직 모르는 어린 제갈량을 저렇게 마음을 들여서 막 정성을 다하니까 너무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이때 제갈량이 관우와 장비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중요한 전투가 이제 곧 벌어지게 됐어요. 지금 조조는 허도를 수도로 해서 이미 황하유역은 장악하고 있고 이제 남쪽으로의 진출을 도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형주 사냐에 응거하고 있는 유비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조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제갈량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바로 여기에서 이 방망, 바로 이 지역에서 이제 충돌이 임박하게 된 것이에요. 흔히 방망파라고도 하는데 이 방망에 이제 언덕이 있기 때문에 언덕파자를 써서 방망파에서 벌어졌던 바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군대를 준비하고 기다렸어요. 曹兵进军，必须路经博望坡。博望其左有山，名曰玉山；其右有陵，
名曰安陵，山洼与林间皆可伏兵。关羽听令， 이제 기록에 의하면 조조가 10만의 대군을 이끌고 이제 남쪽으로 모습이 드러나는데 유비가 준비하고 있는 병사는 불과 3천여 명. 초기에는 유비의 군대가 밀리고 밀리면서 쫓기듯 후퇴를 하게 됐어요. 결국 이 산에서 방망파의 산에서 밀려나면서 조조의 승리가 이제 눈앞에 보이는 것 같은. 그런데 갑자기 계곡과 협곡에서 불화살이 마구 쏟아져 나오면서 순식간에 상황이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공격의 조조군은 여기서 대패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제갈량의 어떤 전략이었던 거죠. 적을 산속 깊은 곳으로 유인해서 그리고 매복했다가 그들을 기습하고 특히 화공작전을 통해서 대성공을 거두게 돼요. 이제 방망파 전투 말고도 이제 또 신야에서는 뭐 수공작전을 벌여서 흐르는 물을 막았다가 이걸 터트려서 수공을 이용해가지고 한꺼번에 조조군을 몰아냈다라든가. 와우. 네. 물의 힘으로. 그렇죠. 능력자. 그런 제갈량의 책략으로 유비군이 이제 연승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자 이 관우와 장비도 이 젊은 사람을 이제 능력을 인정하게 된 거죠. 정말 대단한 전략가네. 전략가고 책사구나. 유비군에게 밀린 조조는 단단히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완전히 형주와 강동 지방의 정복을 꿈꾸게 되는데 대규모 군대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서기 208년 봄 남쪽의 형주와 강동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조조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드디어 출정을 하게 된 거예요. 100만. 형주는 지리적 요충지이기도 하고 천하 통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조가 차지해야 되는 그런 전략적인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시 근데 이 시기에 여기를 다스리고 있던 사람은 아까 유표라고 그랬는데 유표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이 이제 이 형주의 지배권을 이어받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 허무하지만 조조의 대군이 남아오고 있다는 이 말을 듣게 되자 그 유표의 아들이 조조에게 항복하고 이 형주를 그대로 바치게 되는 거예요. 아이, 그냥 싸우지도 않고.刘琮率荆襄9郡所有文武官民归顺朝廷，请丞相接印。 이렇게 형주가 조조에게 그대로 바치게 되자 유비는 이제 형주를 떠나게 되는데 자신의 근거지에 있었던 백성들을 이끌고 피난길에 오르는 거예요. 유명한 장면이죠. 백성들을 버리고 갈 수도 있는데 유비는 그 백성들 하나하나를 이끌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와. 하지만 이 상황에서 천재 전략가 제갈량이 이 꼭 필요한 땅을 이제 뺏길 수만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또 한 번 이제 중요한 계책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도미노 이론처럼 형주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어디가 위험하게 되는 거죠? 양주. 왕주? 예, 바로 손권에 있는 이 지역도 위험하게 되니까 손권 있는 이 지역도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불안감을 느끼고 이제 조조가 손권의 지역까지 오게 될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손권은 자신의 책사였던 노숙을 이제 보내서 파견해가지고 형세를 점검하고 과연 어떻게 조조를 대책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노숙이 피난하고 있던 유비하고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바로 손권과 연합을 해서 조조를 막아내자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유비는 제갈량에게 그대가 손권에게 가서 우리와 연대를 해서 조조를 막아낼 대책을 세우자는 이 중요한 책임을 유비가 제갈량에게
맡겼던 거예요. 자, 유비로서는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이고 손권과 연합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제갈량의 지략으로 손권은 조조와의 전쟁을 결심하게 됩니다. 제갈량을 보내는데 손권이 이제 망설여요. 아직 결정을 못 내렸던 거죠. 근데 제갈량이 손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강동에 힘을 기울여서 중원의 조조와 싸울 자신이 있으시면 즉시 조조와 관계를 아예 끊으십시오. 근데 만약 그럴 용기가 없으시다면 아예 병력을 철수하고 항복하지 그러세요. 항복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죠. 근데 손권이 그래서 그대의 주군인 유비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 물어봐요. 그랬더니 제갈량이 유비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유비는 한 황실의 후손으로서 그의 인덕은 세상에 비할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 조그만 일에 굴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조에게. 정말로 그 자존감에 어떤 상처를 줬던 거죠. 와, 근데 저 살얼음판을 걸은 거잖아요, 사실. 사실은 그것은 모험일지도 모르지만 제갈량은 오히려 상대적인 약소국과 강대국의 열등감과 자존심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손권을 오히려 자존감을 건드려서 항복하지 않고 항전하며 싸우리라라는 그 결정을 내리도록 하게 되고 바로 유비와 연합을 맺게 됩니다. 네, 이런 것을 바로 외교전술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의 능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인데 조조의 100만 대군하고 맞서 싸우자는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한 전쟁에 손권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조조와 손권 두 강대국이 이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두 나라의 국력을 소진시킬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계략을 생각해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연합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 삼국지의 또 한 명의 영웅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남쪽 명문가 출신이고 또 손권이 어릴 때부터 같이 성장하면서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바로 강동의 영웅이자 당시 군 책임자였던 도도, 바로 제갈량만큼 훌륭한 인재이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 바로 주유라는 사람입니다. 주유. 최고의 군사 책임을 맡고 있던 사람이죠. 정사 역사에는 이 주유에 대해서 상당히 성격이 쾌활하고 도량이 넓고 그리고 음악에 대한 조예가 깊고 외모도 멋져서 당시 남쪽 사람들은 주유를 주랑이라고 이렇게 불렀는 랑이라는 말은 주량. 예, 사나이 남자들에게 부르는 표현인데 주랑 이것은 당시 강동에서 가장 인기 있는 청년. 요즘으로 비유하면 뭐가 좋을까요? 국민 오빠? 지원이 형이면 지랑이네요. 지랑. 지랑. 조랑이죠. 여러분들은 이 주유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그 적벽대전이란 영화 보면은 아, 그 제갈량이랑 주유랑 서로 신경전을 벌이는데 그 신경전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가야금 연주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주유에 대해서도 상당히 알고 있는데요. 결국 제갈량이 손권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연합을 하기로 하는데 제갈량이 주유도 설득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유하고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중요한 그 모멘트에서 영화에서는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아주 음악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단순히 음악을 연주하는 게 아니라 그 음악을 연주하게 되면 상대방은 저 음악이 어떤 음악인지를 무슨 곡목인지를 알아야 되고 음악의 주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거기에 답가 형식으로 자신의 대답을 또 다른 음악을 통해 연주함으로써 무언의 음악을 통한 대화를 나누는 거죠. 진짜 딱 교양인들끼리의 대화네요. 그렇죠. 당시의 고급 사대부들의 문화에는 그래도 가야금 정도는 연주하고
그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어느 정도 조예가 있어야 되는데 정사에는 특히 주유가 음악에 아주 이해가 높았다라는 것이 또 유명하기도 해요. 결국 그 음악의 대화에서 주유도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이제 주유는 헐뜨가게에서 온 이 제갈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해서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가 자신들에게 적이 된다면 어떤 후환이 될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하게 되면서 바로 주유는 제갈량을 제거할 계획을 계속 마음속에 갖게 된 거예요. 이 제갈량은 손권과의 연합을 이용하면서 뛰어난 심리전과 외교술을 성사시켰는데요. 이제 백만대군을 이끌고 오는 조조와 또 유비와 손권의 연합군의 대결, 이게 이제 역사의 성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대결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장강에 있는 적벽이라고 하는 곳. 적벽. 바로 그래서 세계 전쟁사에 길이 남는 바로 삼국지 최고의 전투, 삼국지 최대의 분수령이라고도 하는 적벽대전의 서막이 오르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럼 한번 적벽대전이 일어난 곳을 지도로 볼까요? 예, 지금 보시면 형주와 양주를 가로지르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장강이 흐르고 있죠. 벽이라서 적벽이라는 거예요? 네, 암벽이 거기에 있고 그 벽에 붉은색의 글씨가 있어서 적벽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손권의 군대는 강동에서 수군을 몰고 이제 장강을 거슬러서 이제 적벽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때는 208년 10월경 조조는 백만대군을 이끌고 육지를 가로질러 장판 강릉을 지쳐나서 장강의 이 오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진을 펼치고 손권과 유비에는 이 적벽에서 이제 맞서게 된 것이죠. 아, 오림에 직결했구나. 네. 이제 두 군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전면적인 전쟁도 벌어지겠지만 그 전에 바로 속고 속이는 책략들이 오고 가고 첩자들이 오고 가면서 많은 계략들이 여기서 벌어지게 돼요. 이 지략 싸움은 조조의 연합군 사이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라 이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갈량을 경계하는 이 주유가 같이 연합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제갈량을 견제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제갈량을 곤궁에 빠뜨리려고 주유가 한 가지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주유가 조조군과 싸우기 위해서는 바로 군사비가 필요하고 많은 물자가 필요한데 그대가 10일 안에 화살 10만 개를 구해올 수 있는가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게 돼요. 现在还欠10万支箭，你给得了我吗？好，如果凑不到10万，依法处斩。 만약에 내가 그걸 구해주지 못한다면 나는 군령에 따라 처벌을 받겠노라고 얘기한 거죠. 주 입장에서는 절대 구해올 수 없을 테니 제갈량을 문책할 수 있는 구실이 되고 만약 구해왔다면 어떻게 돼요? 진짜 전쟁에 엄청난 물자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화살 많아지니까 좋아. 그러니까 주유의 이 제안은 전혀 손해볼 것이 없는 그런 절묘한 요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사흘이 지난 어느 날 제갈량은 여유 있게 장강에 20척의 배를 들이우면서 조조의 진영을 향해 떠납니다. 조조의 진영에서는 화들짝 놀라게 되면서 화살을 이제 날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그대로 제갈량의 배 위에 준비한 볏짚에 빼곡히 박히게 됐습니다. 제갈량은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10만 개의 화살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짙은 안개 때문에 전혀 그 배의 모습과 은지원 씨 말대로 거기에 볏짚이 있다 해도
허소베이가 있다 해도 뭔지는 모르는구나. 파악을 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날 짙은 안개 낄지 또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그것이 제갈량의 신출 귀모란 부분이겠죠. 말도 안 돼. 한번 우리 영화 속에서 그 장면을 볼까요? 네. 그냥 안 보이는데 쏜 거구나. 이야. 네, 얼마나 많은 화살이 꽂혔는지 배가 기울어지는. 하. 凯旋。 야, 보급 제대로 받고 왔네.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제갈공명의 그 재치가 와. 그러니까 제갈량이 주유에게 사흘 후에 가능하다고 말한 이유도 바로 사흘 후에 장강 적벽 부근에 안개가 짙게 낀다는 것을 제갈량은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제 화살을 붓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드디어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갈량과 만나서 저 장강 너머 조조 군대를 바라보면서 서로 어떤 방법이 좋을지를 논하게 돼요. 그러면서 서로 방법을 찾아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각자 생각해낸 방법을 손에 써서 동시에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둘이 손을 펼쳤는데 그들의 손바닥 안에는 불화자가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아, 마음이 통했네. 화공작전을 펴야 된다는 그 생각을 둘이 함께 한 거죠. 이제 드디어 결전의 날은 거의 다가왔어요. 조조는 10만 개의 화살을 잃었다는 얘기도 듣고 이성을 잃을 정도로 이제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손권의 연합군에게 첩자를 몰래 보냅니다. 이것이 이제 적벽대전이 막 임박한 순간에도 치열하게 벌어지는 정보의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첩자를 보냈는데 주유는 조조가 보낸 첩자가 누군지를 이미 알고 그가 어떤 목적으로 찾아왔는지도 다 알아요. 근데 거기에 역으로 첩자로 역으로 이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작전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바로 손권이 자신의 아버지인 손견 때부터 주군을 모셨던 바로 원로 장수가 있는데 그가 바로 황계라는 장수예요. 근데 그 첩자가 보는 데에서 이 황계와 손권이 논쟁을 벌이다가 엄연히 주군인데 항명을 하고 저항을 하게 돼요. 여기에 분노한 손권이 황계에게 곤장형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 이거 이렇게 쇼만 제스처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첩자가 믿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 원로 장수의 옷을 벗기고 그에게 곤장형을 내리게 됩니다. 그거를 목격하자 황계는 완전히 손권의 마음을 떠나겠구나라고 충분히 첩자에게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황계는 배신을 하고 조조에게 투항하겠다는 뜻을 보내옵니다. 저를 장수로 받아줄 수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이 아는 조조라면 어떻게 할까요? 받아줍니다. 받아주죠. 이미 첩자에게 이런 상황을 조조는 보고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믿을 만한 거죠. 근데 1%가 아직도 뭔가 미심쩍어요. 그래서 조조가 확신을 갖기 위해서 첩자를 보내게 돼요. 이번에 주유는 조조의 첩자를 이번엔 또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엔 그 첩자를 외딴 곳으로 보내게 됐는데 거기서 그 첩자가 아주 심상치 않은 사람을 만나게 한 거죠, 일부러. 특별한 사람. 그 사람이 와룡과 봉추 선생 중에 한 사람만 얻으면 천하를 얻는다는 그 봉추, 바로 방통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송권에게 등용되지도 않고 내쳐지듯 딴 곳에 있는 걸 확인한 첩자는 이 사람을 조조에게만 데려간다면, 그렇게만 하면 조조가 굉장히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방통을 첩자는 조조에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방통입니다. 하면서 조조군을 도와달라고 했죠. 근데 방통이 조조의 진영을 이렇게 유심히 봐요. 그러면서 이래 가지고는 수전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수군에 약하기 때문에 막 배멀미를 하고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마침 조조군대는 이 지역에 왔을 때 전염병도 그때 퍼지고 매우 힘들어했었어요. 방통이 제안을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배멀미가 들도록 힘들게 이러시냐? 그 배들을 마치 육지처럼 만들면 되는데. 그렇게 배마다 사슬을 엮어 흔들리지 않게 하자니 조조는 무릎을 치면서 그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후 조조군의 진영은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화공작전에 치명적으로 약한 거예요. 진짜 위험하죠. 그 번지니까 불이. 근데 주유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빠뜨리고 있었어요. 화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바로 바람이었던 것이죠. 아, 바람이 없어요 또? 네, 뭐 그림을 보면 불을 이용해서 이기려면은 불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뒤에서 일로. 이쪽. 그렇죠. 이 불이 조조의 진영으로 가야 네. 삽시간에 불이 번질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동남풍의 바람이 필요한 거죠. 근데 당시 이 시기 바람의 방향은 전혀 다르게 북서풍. 바로 손권의 부대 쪽으로 바람이 부는 이상, 그러니까 그렇게 한들 화공작전을 핀들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유는 정말 머리가 쥐가 나도록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때 오늘의 주인공, 바로 제갈량이 또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저 멀리서 이렇게 부채질하면서 오는 거 아니에요? 바람이 일으키면서. 이거는 드래곤볼이 아니에요. 드래곤볼이 아니에요. 진짜 그 신박하다. 파초선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드래곤볼이 아니라고요. 삼국지연의에서는 이렇게 전개가 돼요. 제갈량이 제단을 높게 쌉니다. 칠성단이라고 하는 제단을 쌓고 하늘에 바람을 위해서 제사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제갈량이 동남풍의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약속한 날, 황계는 조조에게 긴급하게 이제 당신의 진영으로 내가 이제 투항하러 간다, 이렇게 해서 가겠다고 뜻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조조군에 미리 항복 선언까지 했던 황계는 사실 그 배에 불을 붙일 준비를 다 하고서 맹렬하게 이제 조조의 진영으로 가게 되는데, 놀랍게도 정말 바람의 방향이 일순 바뀌면서 조조의 진영을 향하여 동남풍이 부는 거예요. 와, 정말 영화 같다. 그렇지. 그리고 그 다음에 곧 불을 붙인 황계의 배가 동남풍을 따라 조조의 진영으로 돌진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됩니다. 사슬로 연결된 조조군의 배엔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고, 육지와 물에서는 동시에 유비와 손권군이 매섭게 공격을 했어요. 혼란 속에서 조조의 대군은 허망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진짜 모든 조건이 다 맞아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너무 맞아 떨어져서. 소설에서는 그 장강 일대가 완전히 불바다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 거대한 조조의 군대가 이 적벽대전에서
대패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사실 정사에서는 실제로 적벽대전의 이 화공작전 이걸 제안했던 사람은 바로 강동의 장군인 황계였었어요. 아. 황계가 주유하고 논의하면서 화공작전이 주요하지 않는가라고 제안을 했고 주유와 황계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화공작전을 결정했던 거죠. 그 묶여 있다는 거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제가 그냥 던진 말인데. 이것도 아니에요? 다만 정사에서는 황계가 조조의 진영을 보고 조조의 배들의 앞뒤가 서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화공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은 했습니다. 제갈량이 그러면 이 적벽대전에서 실제 한 역할이 없는 건 아니죠? 송군에 그 자극시킨 건 있죠. 그렇죠. 제갈량이 했던 활약을 역사에서 실제 전투 장면에서 활약한 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적벽대전에서 그를 그렇게 신출귀몰한 그의 활약상을 보여준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되게 신적으로 묘사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점이 있는데 전쟁의 관건은 뭔지를 그 모든 것들을 자세히 보여주는 것이 적벽대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갈량이 날씨를 이용해서 화살을 얻어오고 또 바람의 방향을 바꾸는 이런 것들을 정확히 예측해서 하늘을 읽을 줄 아는 그런 뛰어난 병법가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고대부터 천문을 읽는 것, 이것은 사대부 계층의 매우 중요한 정보이고 또 교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엔 이게 일종의 매뉴얼로 만들어지게 돼요. 책자로 만들어지게 돼서 제갈량 같은 사람이 별자리의 운행을 보고 하늘을 본다는 건 사실은 전혀 이상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그 제갈량이 허무맹랑한 요술을 부렸다가 아니라 기상학, 천문학에 능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 적벽대전은 역사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주유가 정보를 보내서 유비와 힘을 합쳐 조조와 맞서 적벽에서 조우하였다. 그때 조조의 군대에는 이미 질병이 퍼져 있어서 처음 교전하자 조조의 군대가 패퇴하여 강북으로 후퇴하였다. 조금 들어보니까 맥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냥 질병 아파갖고 뒤로 물러난 거네요. 네. 저것보다는 그러면 연기가 좀 재밌네요. 그러면 잘 만들었네. 아, 소설이잖아요.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전쟁 이후에 삼국 분할이 실제 이루어진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적벽대전은 삼국 분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전쟁인 것은 또 사실이에요. 그래서 연희에서는 이 적벽대전 이후와 이전의 역사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비록 정말 저렇게 격렬한 전쟁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너무 중요한 전환점이 됐던 이야기로 훨씬 드라마틱한 이야기로 전개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뭔가 이렇게 터닝 포인트로 만든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천하통일을 앞둔 조조로서는 이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가면서 사실 당분간 천하통일은 유보하게 되고 이제 역사는 본격적으로 삼국이 나누어지게 되는 바로 삼국시대로 이제 전개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천하가 세 개로 나눠진 다음에 이제 역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바로 이곳에 유비가 총나라를 세우면서 위초고의 세 나라로 가게 된 거죠. 제갈량이 처음 유비를 만났을 때부터 천하 삼분지기를 얘기를 했었는데 본격적인 시작이네요, 이제부터.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 적벽대전이 벌어지고 선건과 조조를 중심으로 싸움이 일어났는데 가장 이익을 받은 사람은 누구죠? 유비죠. 그렇죠. 사실 이 전쟁으로 최대 수혜자가 된 것은 바로 유비였습니다. 유비는 제갈량의 전략에 따라서 형주에 이어서 익주의 땅까지 차지하게 되면서 그의 정치 인생의 전성기를 이제 맞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갈량이 새로운 이제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기세를 몰아서 이제 관우가 선봉장이 돼서 북쪽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조조와 이제 일전을 벌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 전투에서 관우에게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전쟁에서 관운장이 독화살을 맞아서 굉장히 그 팔에 부상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관우의 독화살을 맞은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 등장을 하죠. 그 인물이 바로 중국 역사상의 신이라고, 신적인 의사라고 칭송을 받는 화타입니다. 하타. 뭐 그림을 볼까요? 아, 유명한 사건. 저 그림의 좌측에 보면 관운장이 뼈를 깎아내면서 독을 치료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손에 칼을 들고 관운장의 오른팔을 살을 째고 네, 이걸 벌리고 네. 그 당시에 마취술이 있었겠어요? 마취도 없이. 네,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데 이 삼국지연의에서는 관운장은 치료받으면서 한마디의 비명도 지르지 않고 술을 마시며 오히려 바둑을 두었다라는 것이죠. 호. 그렇게 수술이 끝나자 관우가 화타에게 그대는 진정한 신의 이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화타는 관운장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대야말로 진정한 무신이다라고 신이라고 서로 둘이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신과 신의 만남이 이 장면에서 있었던 거죠. 와, 수술 중에 음주를. 원래 절대 그 출혈에는 예, 술 먹지 염증이 말- 계속 네. 발휘돼서 큰일 나는 큰일 나는 시술이죠. 행동이죠. 네, 사실 이 이야기는 역사에는 없는, 그렇지. 역사에는 없는. 그렇지. 실제 역사에서는 이 관운장이 부상을 입었던 그때로부터 11년 전에 화타는 이미 죽었었어요. 아, 그래요? 너무 소설이잖아요, 그러면. 아니, 너무 네. 소설이긴 소설인데요. 소설이지. 그런데 우리는 이미 관우와 적토마의 그 만남을 봤잖아요. 그처럼 나관중은 당대의 최고의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명마, 명의 이런 사람들을 관우하고 조우함으로써 가장 극적인 그 만남으로 이끌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운장의 치료도 화타가 한 것처럼 함으로써 이 장면을 더욱더 유명하게 만든 거죠. 근데 이 관우가 이렇게 부상을 입고 또 그 이후로 이제 제갈량이 천하통일의 그런 계획들이 원래 뜻과는 다르게 점점 이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건데 조조가 뜻밖의 연합을 맺으면서 유비를 위협하게 돼요. 바로 불과 몇 년 전에 조조를 상대로 손권과 유비가 연합했었는데 이제 반대로 조조와 손권이 손을 잡으면서 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권은 형주 땅이 또 필요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유비와 함께 조조를 공격하던 손권이 이제 조조와 함께 유비의 군대를 공격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촉하는 삼국 분할로 인해서 최대 수혜자지만 이제 또 위기에 직면하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조조와 손권의 거센 연합군이 이제 공격하게 되고 이것을 진두지휘하면서 막았던 사람이 바로 관우였던 거죠. 그러면서 관우는 형주까지 뺏기고 손권에게 결국 붙잡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됐어요. 이렇게 유비의 의형제이자 충신이던 이 관우가 219년 12월 그의 나이 58세 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관우가 손군에 의해서 죽음을 맞았잖아요. 이거 유비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이, 너무 빨리 말하죠. 손권은 조조가 흠모하다는 점을 역으로 이용해서 바로 관운장의 시신을 조조에게 보내서 불동의 시를 토스에서 포워딩해서 그쪽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관우의 시체를 조조한테 보낸다고요? 관운장의 시신을 확인한 조조는 관운장을 조조가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주고 그 시신을 결국 안장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이야기는 역사에 남는 기록이에요, 사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무덤에 림이라고 붙는 것은 바로 제왕급에 해당되는 중요한 인물들의 무덤을 관림이라고 하는데 사천성에도 있지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진정한 관우의 무덤은 조조의 그 땅, 그 하남성 낙양외곽에 관우의 무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관우가 죽고 불과 한 달 만에 천하의 쟁패를 하고 천하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그 정치가 조조가 바로 한 달 후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관우의 죽음과 조조의 죽음이 한 달 사이라는 것이 또 굉장히 좀 의아스럽죠.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한 달만.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 차이밖에 없어요. 후대인들은 조조가 관우가 죽고 한 달 만에 죽으니까 뭔가 연관이 있다라는 호사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지연의에서는 조조가 관운장의 시신을 보고 뚜껑을 열었는데 관운장이 부릅뜬 눈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일설에는 봤어요. 관우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조조가 시름시름 두통을 앓다가 결국 6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처럼 조조의 죽음이 관우의 저주 때문이다. 그런 말도 있지만 희대의 영웅 조조는 눈을 감게 됩니다. 조조가 죽은 다음에 이제 그의 아들 조비가 권력을 장악하게 돼요. 조비는 아버지 조조가 심지어 하지 않았던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까지 넘어서게 돼요. 조조는 권력을 장악했지만 황제를 죽이거나 폐위하진 않았죠. 그런데 그 아들 조비는 황제의 자리를 빼앗고 스스로 새로운 국가의 황제를 칭제, 즉 황제를 자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운 나라가 바로 위나라가 되는 것이죠. 진짜요? 그런데 제갈량으로서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갈량은 군주께서도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황제가 될 것을 간언하게 되고 드디어 유비는 촉한을 이제 건설하고 바로 그 황제가 된 것이죠. 이제 송건은 어떻게 하겠어요? 따라해야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자존심이 상하니까 나도. 조씨 가문도 황제가 되고 유씨 가문도 새로운 촉한의 황제가 됐으니까 그 이듬해에 손건도 오나라를 세우게 되고 바로 또 황제가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명실공히 위촉오라는 바로 세 나라의 삼국지, 세 나라가 이제 건국된 거예요. 황하유역 대부분은 위나라가, 그리고 남쪽에 강남과 장강 이남의 이 광대한 땅은 손권이 장악하게 되고 오나라라고 하게 되고, 장강 중류유역과 바로 사천 지방과 호북성 일부 지역을 포함해서 촉한이라고 하게 되면서 세 나라가 정립, 즉 딱 세력 균형을 이루게 되는 상황. 바로 제갈량이 계획하고 예측했던 바로 천하 삼분지계가 비로소 완성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역사가 끝났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관우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갈량은 천하일통의 꿈을 버리지가 않았어요. 제갈량이 볼 때 누가 정통성이에요? 바로 유씨 가문의 유비가
통합된 제국의 황제가 되길 바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비는 제갈량과 더불어 천하일통을 도모해야 되는데 제갈량이 위나라를 의식했다면 유비는 그의 의형제인 관우를 죽인 손권을 향해서 목표를 정했어요. 복수. 제갈량의 뜻은 달랐다고 그랬죠. 제갈량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진정한 도적은 저 위나라가 도적이지 손권이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유비는 제갈량의 말을 듣질 않았어요. 이미 복수심의 눈이 돌아갔죠. 예, 복수를 하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선택, 이 전쟁은 최악의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결국 큰 전쟁을 앞두고 이제 출정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불행한 일이 벌어져요. 또 있어요? 바로 마지막 남은 의형제의 동생 장비가 또 술을 마시고 부하들을 혹독하게 다루다가 결국 폭력을 휘두르게 되는데 이 앙심을 품었던 부하들이 장비를 죽이게 됩니다. 아이고. 너무 작가가 급 마무리한 느낌인데. 지금 지원이 형이 작가가 급 마무리하려는 느낌인 거 같아요. 장군들이 너무 쉽게 자기도 쓰다 보니 너무 길게 쓴 거지 삼국지를. 그래서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라는 느낌이 너무 나는데. 너무 웃겨. 어쨌든 이 관우에 이어서 장비까지 잃게 된 유비. 이거 정말 이게 싸움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제갈량이 생각했던 계획하고는 너무 다른 방향으로 이제 역사가 흘러가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비는 고집을 꺾지 않고 그것도 많은 군사도 아니고 수천의 병사를 이끌고 바로 이릉으로 오나라와의 군대를 전투를 하기 위해서 출정을 하게 되고 222년경 마침내 손권의 군대는 유비의 군에 대한 총공세를 하게 되고 결국 유비는 이 전투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최후의 어떤 전투라고 볼 수 있는 이 이릉 전투에서 참패한 다음에 유비는 겨우 목숨을 건지고 백제성으로 막 도망을 치게 돼요. 근데 그럼 그 이릉 전투에서는 혼자 싸워야 되는데 그럼 제갈량이 안 도와준 거예요? 너무 유비가 급하게 오나라 공격에 집착하다 보니까 당시 제갈량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사실 옆에 제갈량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과감하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큰 패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이 전투는 삼국지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기보단 바로 유비의 마지막 전성기가 지나가는 어떤 마지막을 위한 그 전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말로 이 전쟁 바로 이듬해가 되게 되면 유비는 223년 6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유비도 가는구나. 아들에게 남긴 유언은 너는 제갈량을 친아버지라 생각하고 그의 말을 경청하고 따르라. 그리고 제갈량에게 남긴 이야기는 그대가 보기에 내 아들의 능력이 부족하다면 그대가 이 촉한을 취하라. 우와. 승상인 제갈량에게 그런 부탁까지 사실은 남기게 됐어요. 감동적이네요. 제갈량은 이 어리고 유약했던 바로 유비의 아들 유선을 대신해서 총나라를 진두지휘하면서 총나라의 발전을 도모하게 됩니다. 특히 이 제갈량이 어린 황제에게 직접 군대를 이끌고 떠나면서 제갈량 본인의 생각과 포부를 담은 그 유명한 천하의 명문을 써서 올리게 됩니다. 그 이제 북벌에 나서기 전에 그가 직접 썼던 아주 그 글이었던 것이 출사표였던 거죠.
어떤 중요한 일에 선택을 하고 또 그걸 시작을 알릴 때 출사표를 던졌다. 출사표를 나는 냈어. 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 제갈량의 문장, 천하의 명문을 써서 올리게 됩니다. 늙고 아둔 하나마 있는 힘을 다해 한 황실을 다시 일으켜 옛 도읍지로 돌아가는 것만이 바로 선왕제께 보답하고 폐하께 충성 드리는 신의 직분이옵니다. 오늘 신은 위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멀리 떠나며 이렇게 글을 올리니 눈물이 흘러 어찌할 바를 모르겠나이다. 그래서 약 2000여 년 동안 중국은 물론이고 이 동아시아의 지식인들은 이 제갈량을 그 충신의 대표적인 인물로 여기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문장이었고, 그래서 이 출사표를 항상 많이 인용하게 됐던 거죠. 제갈량은 이제 일생일대 이 대업을 위해서 위나라를 공격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때 제갈량 인생에 최대 적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남다른 전략과 묘안을 세우는 위나라의 으뜸 가는 전략가, 바로 사마의였죠. 이 사마의는 처음에 이제 조조가 등용했던 그 사람이고, 사마의는 어릴 때부터 그 조비, 위나라 황제가 된 조비를 어릴 때부터 보좌하고 가르치면서 이렇게 도와줬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두 지략가가 이제 맞서게 되는 것이 바로 삼국지연의의 결국 거의 마지막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촉한에서 제갈량이 무서운 기세로 위나라를 공격해 오니까 위나라 장군들이 막 항복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죠. 북을 평정하려는 제갈량을 사마이가 대군을 이끌고 이제 오게 돼요. 근데 제갈량은 그 대군과 사실 싸울 의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대군이라. 그러나 제갈량은 군대는 뒤로 퇴각시킨 다음에 사마이 군대가 보이는 촉한의 군진이 보이는 저 높은 성벽 위에 올라서 제갈량은 태연하게 가야금을 이제 연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성문도 열어놨잖아요. 열어놓고. 네. 활짝 열어놨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무방비다. 그리고 난 뭔가 지금 여유롭다. 근데 섬뜩하긴 할 것 같아요. 사마이는 뭔가 또 이거 꾀가 그치, 있는 그치. 거다. 이거 매복한 사람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선뜻 못 들어갈 도망갔대요.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제갈량의 전략이라면 이제 사마이는 분명 제갈량이 이렇게 덫을 두고 이걸 통해 쳐들어오게 되면 함정을 놓을 거라고 사마이가 생각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착각하도록 하고 군을 이제 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마이는 제갈량과의 전투에서 주로 계속 수비를 주로 해요. 왜냐하면 함부로 공격했다가 제갈량에게 당할 거를 예상하기 때문에 계속 수비를 하고 나아가서 싸우지 않는 전략을 계속 고집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갈량의 북벌은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성공하기 어려웠던 이 무모한 전쟁을 제갈량은 마지막 집착을 하고 끊임없이 몇 차례에 걸친 전쟁을 감행하면서 신변의 외병을 얻게 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54세의 나이로 제갈량마저 숨을 거두게 되고 촉한의 북벌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끝나면 좀 아쉽죠. 예. 근데 죽은 뒤에도 제갈량은 전략이 계속 이어져요. 촉군이 이제 철수한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사마이가 이제 막 쫓아갔겠죠. 그런데 촉군의 장수가 제갈량이 살아있는 것처럼 제갈량이 그런 복장을 하고 마치 여전히 제갈량은 죽지 않고 있는 것처럼 그대로 그 모습을 모방해서 하게 돼요. 그리고 북을 올리면서
공격할 것처럼 막 대응을 했던 거죠. 이게 제갈량이 죽기 전에 내렸던 마지막 작전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유명한 중국에서 전한 속담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죽은 제갈량이 산 종달을 물리쳤다라는 속담이거든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이 죽거나 혹시 자리에 떠나도 그 영향력이 아직 발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실제 역사에서는 물론 그렇지 않은 거죠. 실제 역사에서는 제갈량이 죽으면서 촉한의 군대는 정말 쓸쓸히 퇴각을 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마이가 촉한이 머물렀던 진영을 돌아본 다음에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정사 삼국지에 실제 있는 이야기예요. 그 진영을 돌아보니까 과연 제갈량은 천하의 기재로다. 사마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죽은 공명이 산 사마중달을 쫓는다는 이야기보다 사마이가 진영을 보고 했던 그 감탄, 그것이 정말 제갈량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천하를 호령하던 그 많은 영웅들, 저희가 1편부터 오늘 2편까지 봤던 그 수많은 영웅들이 사라진 이 삼국지의 무대, 바로 운 좋게 촉군을 막아낸 사마이는 이제 무서운 기세로 세력을 키워가게 되고 결국 280년 삼국시대가 마감하게 되는데 그 결론은 조조도 유비도 송권도 아니고 바로 사마의의 손자인 사마염이 위촉 5삼국을 통일하면서 삼국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삼국지연의는 제갈량의 능력을 끝까지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지금 오늘 2편에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제갈량을 통해서 삼국지의 역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어요. 이제 삼국지연의에서는 이 천재지략가 제갈량의 능력이 더욱 특별하게 이렇게 그려진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재미도 있겠죠. 그러나 이 당시의 전쟁 형태의 중요한 변화 양상들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로 전쟁의 관건은 몇 명의 뛰어난 장군이 아니라 바로 뛰어난 책사. 머리 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완벽한 제갈량이 이제 이 삼국지연의를 통해서 탄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 삼국지연의를 통해서 후대인들은 제갈량을 후대에도 귀감이 되는 그런 역사적 위인으로 많이 사랑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웅들을 이야기 재미있게 들려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유익하고 영웅들을 뭐 제갈량, 뭐 유장비 다 서민 출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자기 신분을 구애받지 않고 뭐 노력하는 도전 정신이 우리 지금 현대인으로서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왜 삼국지를 3번 읽지 않은 사람이랑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이 나왔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저도 이 상황에서 임기응변을 어떻게 하는지 배운 것 같고 진짜 인생에서 많은 가르침이 될 것 같아요.